은 535페이지죠. 교재 그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 앞서 그 협의성 이제 이혼이 안 될 때 또 협의상 이혼을 우리가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재판상 이혼인데 이 재판상 이혼은 840조라는 조문에 그 사유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물론 이제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인데요. 그 6호 사유를 보면 사실은 이제 6가지지만 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재판상 이혼은 아주 넓게 인정하죠. 그죠? 꼭 무슨 뭐 파탄이 돼야 되고 뭐 부정행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 맞는다. 그래도 어느 일방에 됐죠. 1호 볼까요? 1호. 1호는 이제 제일 먼저 제1호 사유가 이제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요즘에 이제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부정행위라는 것은 뭐 혼인관계에 파탄이 되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것이고 거기 이제 6개월 이내는 뭐냐면 이 재판상 이혼은요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정행위는 있은 날부터 2년이죠. 2년 동안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요.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래서 제적 기간이 있습니다. 뒤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했다. 유기란 말은 사실 이제 요즘 실무상은 보면 이제 대부분 부부가 살다가 어느 일방에 튕겨 나가죠. 튕겨 나가서 뭐 바람 피고 뭐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유기라 볼 수 있죠. 유기라 볼 수 있고요. 3호, 4호는 이제 요즘에 많이 최근에 부당한 대우죠. 제일 많은 게 이거죠. 부당한 대우. 그래서 이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이제 3호는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이죠. 그죠? 시부모한테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뭐 장인 장모한테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부당한 대우도 여기 해당하는데 물론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존속한테 대우지 비속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4호는 뭐냐면 4호는 이제 자기가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자기 부모,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대우. 주로 이제 실제 이혼 사건을 보면은 뭐 이 6개가 다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6개가 아예. 그러니까 종합 세트죠, 세트. 그다음에 이제 5호는 이제 얼마죠? 3년. 3년 동안 뭐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이거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30년 동안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 40년 동안 자기가 떠났다 안 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법상은 생사가 3년 이상 물론 생사가 아예 분명하지 않았을 때 3년 이상이고요. 분명하면은 이제 악의이죠. 악의. 그래서 이게 3년짜리고요. 아까 어제 배웠던 약혼은 1년이었었죠. 이혼 사건은 3년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적 기간이 있는 것은요. 1호하고 6호만 있습니다. 1호하고 6호만 2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고요. 2년 동안 또 참으면 또 그냥 버텨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2005년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지만 9월 달에 실제는 지난달이죠. 이번 달인데 9월 15일 날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재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연 바람핀 사람이 이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원고가 돼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혼인은 파탄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법률상은 유책주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책주의죠. 왜냐하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어떤 A라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요, 상대 배우자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그죠? 책임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쫓겨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부정행위 했습니다. 지금 나이는 지금 50대예요. 근데 30대 초반에 부정행위 했어. 근데 20년 동안 그 부정행위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 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내 친구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 25년 동안 서로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한다 하더라고. 딸이 둘이 있는데 메모로 하고 아주 표정은 밝대. 그죠? 바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행복한 해피한 부부야. 근데 정말 그럴 수가. 어떻게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학대라는 거 같아. 학대.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혼도 안 해줘. 그죠? 예, 학대 따다 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파탄된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요. 파탄이 됐다면 이혼하자 그거예요. 책임이 누구를 있겠다든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면 그거는 파탄됐다면 이혼을 시켜줘야지 않느냐라는 것이 파탄주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올해 나왔죠. 2000년 9월 15일날 이게 전합판례인데 여전히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안 해줬을 때는 부정행위 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죠. 특히 여기서 아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거 있죠. 이게 이 A라는 사람이 뭐 결혼을 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이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유책주의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파탄주의 아니에요. 그죠? 볼까요? 그 박스 밑에 혼인의 파탄을 자초해서 파탄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파탄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정을 해요. 뭐가 있냐면요. 거기 셋째 줄에 오기나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으로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 그렇지만 실질상은 이혼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했어. 명백해. 그럴 때는 예외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아까처럼요. 그죠? 둘 사이에서만 막 인상 쓰고 바깥에 나오면은 해피하게 해버리면요. 그러면 판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어떻게 못 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삽니다. 평생 동안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박스에 올해 9월달 판례도 지금 왜냐면 이게 이미 나가서 한 몇십 년 동안 살아가지고 애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결혼한 다음에 나가서 산단 말이에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혼인에 딸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물론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있는데 물론 원고는 유코죠. 기타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파탄을 이유로 그 파탄만 가지고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어떻게 유책 표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심과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대법원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법원은 이제부터 이혼 원인에 대해서는 그 840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라는 거죠. 그죠? 부당한 대우 한 사람, 부정한 행위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라인에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에게 파탄하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한 이혼 사유를 들어서 이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한 거야. 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육호 사유도 혼인에 대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냥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근데 그러면서 대법원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그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그 도덕성에 배치된다. 그리고 언더라인에, 그리고 일방에 의한 이혼이거나 아니면은 축출. 오히려 자기가 내보낼 수 있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부인을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축출 이혼. 책임도 없는데 축출 이혼 시키는 것은 그런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 의사에 반해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 그죠? 물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혼인을 계속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에 반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유명 판례 오기나 보복 이런 판례가 있어요.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에서는 혼인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자,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작년에 소송했는데요. 작년에 어떤 남자는요, 6개월 동안 달력에 적어놨어. 부인이 한 행위를. 날짜별로 다 적어가지고요. 그거 갖다 내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 뜨고, 행동하고 다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됐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판례다는 맞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는 건 그런데 물론 반대판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537페이지에 이번에 이혼 원인을 봤습니다. 이혼 원인. 자, 이혼의 원인은 보세요. 아까 뭐죠? 1호부터 6까지 썼죠? 그런 요 하나하나의 원인마다 청구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그 원인마다 한마디 보세요. 3호에 3호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 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당한 대우를 다뤘는데 판사가 이건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부정행위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주장한 거를 판사는 그거 주장하지 않은 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죠. 판사가 이왕이면 다 봐주지 왜 그걸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법률상은 하나의 청구권마다 한 개씩이야. 그래서 그 원인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그죠? 4호다 그러면요, 그것만 다뤄야 돼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거를 다루면 안 돼요. 그죠? 그죠? 넘어가서 아까 봤던 그건데 아까 841조 다음 페이지에 자 페이지 넘어갔죠? 538페이지에 자 우리가 부정으로 아까 부정에 대한 이혼의 원인 청구권은 뭐죠? 아까 우리가 몇 개월했죠? 아까 6개월 이전했었죠? 근데 그때 6개월은 뭐냐면 다른 일방이 사전에 아예 부정행위 하라고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죠. 또 아니면 사후에 용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마디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아파트 주고 다 뺏기고 용서 받죠. 하여튼 그렇게 그런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했을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안 날부터 6개월 동안 그죠? 지나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있은 날부터 6개월이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그 기간이 있죠. 그래서 제적 기간은 그 부정행위하고 아까 842조에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도 안 날부터 6개월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부정행위하고 기타 원인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그 제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유를 막 주장하면요. 그때는 보통 그때는 1호 사유 주장하면서 6호를 같이 하면 돼요. 그죠? 예.
그게 대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는 부정행위 안 했다. 근데 매일 그 술집에 가 있다라든지 매일 노래방 가 있다든지 또 어떤 그죠 옆에 있는 무슨 그 여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건 부정행위는 아니더라도 증거는 없지만 6호의 기타 원인이죠. 기타 원인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박스 밑에 아까 축첩 그죠? 혼인, 축첩을 두는 것에 대한 아까 이 축첩이 부정행위죠, 사실은. 그런 제척 기간은 아까, 그러면 본처가 그 축첩에 했던 사실을 처음부터 안 때부터냐라는 것이고 아니고 그 축첩 행위가 끝난 때부터 6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나중에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성격 불일치라든지 애정 상실 또 신앙 차이 같은 것도 사실은 기타 세가 있으니까 사실은 엄청 넓어요. 거의 다 된다. 그냥 일방에 싫다고 우겨버리면요 거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은 효과. 일단 이혼이 돼버리면요 친족 관계가 소멸되고 당연히 인적 관계도 소멸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재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합의로 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요 이양의 법원에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하면서 요즘에는 양육비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혼하면요 일단 또 효과로서 뭐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면적 교섭권이 있는데 837조 2에 보면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아이에 대한 그 면적 교섭권이 당연히 가지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거기 2항에 가정법원은 그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적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 직권으로도 판사가 아예 만나지 말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소송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부부가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바로 이혼하면서 이제 이혼하면서 그 엄마가 유학 갔어요. 유학 갔다 왔는데 영국 유학 갔다 오고 이분이 공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아이를 못 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어린애가 큰 딸들은 괜찮은데 막내는 남자애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틱장애라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 근데 나중에 왔어요. 그냥 중학교인데 중학교인데 왔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싶다고 학교 앞에서 맨날 기다리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청구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친권자를 이제 아버지에서 엄마로 바꿔달라고 한 거야. 왔으니까. 보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부인이 또 있어요. 부인이 있겠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이 계모가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는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한 면접을 한 10번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 계모가 그런 엄마는 아닌 거다 같다는. 물론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계속 데려와서 치료하는 걸 과정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옮기면서 이때 의사가요 오히려 그쪽 엄마가 오는 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바람에 우리 같은 뭐 이겼는데 이건 실제로는 그 친권자 변경 심판인데 지금은 이렇게 직권으로 아예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거기 보세요. 지금은 뭐냐면 그 자의 복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싫거나 그 자의 나오죠? 이 양의 기준이 뭐냐면 자의 복리가 박스 보세요. 박스 보세요. 박스 2항에 그죠? 아니 밑에 박스요. 밑에 박스 좀 837조 2의 2항 그 복리를 필요할 때 거기에는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배제하니까 또 그걸 못 막 그 여자분이 아주 성격이 엄청 급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물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직권이 들어왔다는 것이 들어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면적 교섭권은요. 조문에는 우리가 그 재판상 이혼에 있지만은 협의 이혼할 때도 되고요. 또 나중에 혼인이 취소가 되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인지한다든지 인지할 때도 그런 경우에도 여기 면적 교섭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란 말은 아까 A, B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A가 남편이 혼인 외에 여자가 있어. 이 여자하고 난 자식이 K1이죠. 그럼 K1이 자식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애를 인지할 수 있어. 인지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 등록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친권자가 이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쪽도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면적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인지할 때도. 다음 페이지에 837조가 있죠. 보시면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양육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부부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해서 물론 일단은 협의가 되겠죠. 협의가 되고 이 양의 협의가 안 되면요 청구나 직권으로서 그 자의 연령이라든지 제한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우리가 양육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근데 항상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청구 또는 직권이죠. 직권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청구할 때는 나가서 뭐 자기 마음이 너무 많이 떠들어 놓으면 좋게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망인데 이렇게 양육자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의 권리 의무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만 누가 하느냐 문제지 부모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양육권 밑에 보시고 그래서 양육권은 이제 양육권은 사실 그런 얘기겠죠. 아까 그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 의무 자체는 영향받지 않고요. 상속 부양계 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을 조속합니다. 우리가 그 양육자 잘 보세요. 양육자는 꼭 부부의 일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처럼 제함자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그렇죠. 제3자도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즘에 양육비인데요. 이 양육비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어머니한테 그 영국서 돌아오는 어머니한테 양육비 청구했어. 양육비를 과거에 양육비 청구했어. 10년치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부모 중 한쪽이 양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양육비에서 과거에 그죠? 양육비를 청구를 했는데 원래 이것은 옛날에 94년도 판례에서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인정했고요.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비라는 것은 현재, 과거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2011년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인 지급 청구로서 그 성립하기 전에, 그죠? 어떤 청구권이 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그것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양육비라는 것이 채권이면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양육비 청구하니까 그쪽에서 그래요. 그 10년 전에 소멸시효 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아직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필요한 재산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됐죠? 볼까요? 넘겨서. 우리가 양육비라는 것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때 그 심판에서 청구권 전환됐을 때, 그죠? 그것은 따라서 아직 심판하기 전이라면 거기 협의라든지 심판 선입 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적어보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진행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처럼 갑이율에 대해서 양육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됐습니까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한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원래는 원심은요, 1심 판사는 시효 소멸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건 소멸시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채권이 얼마인지도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무슨 소멸시효 하냐 그거죠. 따라서 요게 이제 2012년 그대로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방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여기 즉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 진행한다 나왔는데 틀린 문제죠. 이건 아직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10년, 20년 지난 거 지금 얼마 전에 그 중국에 계신 분은요 딸이 이미 결혼도 했어. 근데도 청구합니다. 청구한다는 게 이제 약간의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죠?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좀 밑에 볼까요? 밑에 판례 2006년도 판례인가요? 지금 그 일본에 이제 이번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아예 그 청구권의 내용 예컨대 한 달에 뭐 50만 원씩 줘라 10년 동안 그죠? 120개월이겠죠?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보세요. 확정이나 한번 해보세요. 확정됐을 때 그 양육비 채권 중에서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은 양도할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자 예컨대 1,500만 원 줘라라고 됐죠? 그럼 그 1,500만 원은요 이걸 양도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2항 보세요. 이번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채권을 그죠? 어차피 줄 게 있었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요 상계를 했어요. 얼마인지 있으니까 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를 2011년 사무관 시험에 나왔었어요. 볼까요? 그 오른쪽 보시면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 청구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양육비 부양 청구하기 전에 그죠 부양료에 대해서 그 상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부부간의 문제네. 요거는 부부간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은 양육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아직 청구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청구해서 가정법원에서 그죠? 예컨대 뭐 2천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이것이 확정됐다면요 이거를 양도할 수도 있고 또 상계할 수도 있어요. 양도나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청구를 하기 전까지는요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 안 돼요. 그거였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지난번에 봤었죠. 지난번에 부부간의 부양이 있었어요. 부부간의 부양. 그러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돼, 서로 간에. 부양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혼하는 마당에는 안 주죠. 줄까요? 이혼하는 거 주겠어? 그렇지만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그 BS 비교 541페이지 이거는 부부 당시에 과거에 부양료 치료비 낸 거 네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상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는 거기 우리 판례는 부양 언달해 보세요. 부양 의무란 것은 청구를 하게 줘야 되는데 청구를 하기 전에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구를 일단 했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부간의 양료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청구를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 청구 유명한 것이죠. 이제 839조의 2.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는 마당에서는 보통 이제 실무상은 이혼할 때는 대부분 재산분할 청구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얘기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혼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혼을 먼저 청구하고요. 나중에 이 재산분할 문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벌써 1항에 협의 이혼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 부부간에 그 자기가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이제 하자라고 청할 수 있죠.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이런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당사자가 부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니까 그 액수를 산정하고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재산 분할의 액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는 방법을 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 재산 분할 청구는요, 중요한 게 재산 분할 청구는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는 몇 년이요? 이게 2년 금방 지납니다. 2년 지나가면 이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그건 이제 부부도 공유니까 공동사업체로 봐가지고요. 같이 살다가 깨지면 이제 그때 깨진 당시에 재산은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청산설이에요. 청산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주는 게 왜 주냐에 대해서는 부양설이죠. 부부간에도 앞으로 장래 깨졌더라도 그 사람을 부양할 것들을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청산 및 부양설이 판례입니다. 판례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두 가지가 보세요. 물론 위자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 것이 재산분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요,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그 공동재산을 이제 청산을 해서 서로 논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냐, 그 돈으로. 그러니까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위자료도 그 속에 포함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위자료,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재산 분할할 때 우리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포함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집어넣으면 되죠. 그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망에 부부의 일방은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그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4번이었는데, 그러면, 뭐, 유책 배우자, 바람핀 놈도 돈 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거죠? 춤바람 났는데 여자가, 그죠? 이혼을 청구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했는데, 유책 배우자,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사람도 그건 이혼의 사유지 재산분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유책 배우자도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죠? 바람핀 거하고 돈은 다른 얘기죠. 별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넘어가서 보실까요? 가정 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은 재산 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다섯 번째, 협의 이혼을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이 협의 이혼이 완만하게 되면은 그런 조건으로 분할하겠다. 그런 조건부 분할도 많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우리가 협의 이혼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 포기하는 합의는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일단 자기 책임이 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이거를 까버리면 자기는 진짜 인생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파탄에 이런 사람이 야, 우리 소문내지 말고 협의를 합시다. 자, 협의 이혼하는 대신에 내가 가정을 다 줄게.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어요. 됩니다. 돼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딴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재판상 이혼하면 되죠. 그때는
뒤집으려면. 그죠? 예, 가능해요. 6번 병합사건. 보통 이제 재산분할 사건은 사실은 재산 분할은 소송은 아니고요. 그 비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때 했었죠. 우리가 재판상 이용과 달리 비송 사건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정을 많이 하게 되죠. 화해 공고고. 물론 이제 이혼 아까 그 이혼 소송하는 중에 그때 배웠죠. 일방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이혼 사건도 끝났고 재산 분할도 끝난 거죠. 그 대신에 다 내 거 된 거지. 다 내 거 그냥 받으니까 분할할 필요 없지 뭐 그냥 그런 사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혼을 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나오죠. 협의상 이혼으로 약정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재산분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면 그 협의상 이혼이 됐을 때 한해서 재산분할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방이 이제 이혼 소장을 냈어요. 그러면 재판상 이혼이 된 단계에서는 앞에 했던 재산분할 협의는 꽝이죠. 그건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실무상은 뭐 바람핀 사람이 뭐 온갖 거 준다고 재판상 협의상 이혼하면서 약속을 이제 하죠. 했다가 이제 약속 안 지키니까 그냥 소장을 내서 깨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할 때 다 되는 것이고 우리가 B번에 혼인 신고가 안 된 그 사실혼, 그렇죠? 사실혼인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됩니다. 그죠? 재물할 수 있어요. 사실혼도. 다만 이제 우리가 중혼적 사실혼은 안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뭐예요? 아까 A, B가 A, B하고 거의 한 6개월 살고요. 6개월 동안 살고는 안 살아. 근데 C하고는요. C하고는 30년 살았어. 그러면 이게 혼인이고 이건 중혼이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사실혼 마치 이것도 사실혼 같아. 근데 이런 사실혼은 인정 안 합니다, 누가? 그죠? 이거는 혼인신고가 이미 돼 있는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막 중혼 비슷한 사실혼이야. 너무 오래 살았어. 그렇지만 이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신고 됐기 때문에 A가 C하고 A가 나중에 배신했어요. C를. 그래가지고 이혼하면요. 이 여자가 재산분할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실혼은 되는데 중혼적 사실혼은 이미 후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판례는 부정하는데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런 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요건에 그래서 다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번의 이제 분할은 우리가 이 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논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주로 그렇죠. 우리가 봤듯이 오른쪽에 물론 남편 명의로 되거나 부부 명의로 되더라도 부부 일방 명의로 돼요. 그러면 부부 일방 명의로 되면은 그 부인 걸로 부인이 됐다면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지만 예컨대 어떤 아파트를 부인 앞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아파트 사는데 그것을 협력하고 유지했다. 또는 감소하는 걸 방지했다. 등이 될 때는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제일 많은 거는요. 요즘에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식으로 해요. 연금식으로. 그러니까 특히 노령화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해서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거를 연금 퇴직금을 뺏기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2건 있었는데요. 2번 다 50% 뺏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장하다 나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너무한 거는 왜냐면 자기가 380만 원 받다가 190만 원 뺏기면요. 상당히 초라해져. 분위기가. 초라해진다. 그래서
쩔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2심 졌는데 다시 또 했는데 와가지고 뭐 자기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왜냐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판사도 여자고 하나만 변호사도 여자고 다 여자대 부인도 여자고 아니 뭐 듣지 무슨 대단히 다 여자반이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그 배짱 부리지 마시고 하자라 그랬더니 나중에 조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그분이 2층 집 사는데 장충동 사시는 분인데 2층 그러니까 2층은 남편이 쓰고 1층은 부인이 쓰는 거야. 그리고 지나다는 시간은 제한 11시 이후에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 20개 조항을 한 30개 돼. 30개 조항을 다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안 하는 조건으로 2년 동안 사는 걸로. 그죠? 재산 뺏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또 그쪽 여자 판사가 그러더래. 통장을 퇴직금 통장을 부인 앞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3분의 1은 받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년 동안 얌전히 하면은 다시 연장 준다고요. 해가지고 자, 이 양에.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이 뭐 부정행위가 아니고요. 자꾸 무슨 다단계니 뭐 그런 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통제를 해야 할 것 같아. 그거는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래 수입.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40살인데 앞으로 15년 있으면 받아야 돼.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장래 수입 같은 것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퇴직금은 적어도 임박한 경우야. 그죠? 사망에 그렇죠.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당한 채무. 자, 채무도 그 같이 부담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4번이죠. 이거 많죠? 예컨대 부부가 같이 살다가 예컨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남편이 상가를 자기 누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럼 제3자 명의로 남편 거지만 그 자기 누나인 제3자한테 명의신탁이 되고 이 명의신탁된 것도 얼마든지 재산 분할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그거 뺍시다 그러는데 안 빼줍니다. 그죠? 안 빼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재판상 재산 분할에 대해서의 그 가액은 당연히 그 재판의 변론 종결일자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론 종결이 기준이 된다 액수가 그런 얘기고요. 아까 봤듯이 또 나왔는데 일본에 계속 그 얘기예요. 이게 제일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협의 이혼할 때는요 약속을 다 해요. 내가 뭐 남편이 노래방도 하고 술집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노래방도 술 주고 술 준다 그래. 그랬다가 나중에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협의 이혼 조건으로 다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상 이혼하면요 그 조건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불성취가 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협의원하면서 뭐 협박해가지고 여자한테 도장 찍어라 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자가 재판상 이혼하면요 여자가 협의를 할 때 다 써놨어. 나는 모든 걸 포기한다고. 근데 뭐 협박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재판상 이혼하면요 그 협박해서 한 이혼 협의는 다 꽝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끝에 그러한 조건의 불성취로서 과거의 재산 분할 협의는 꽝이다. 그죠?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양은 갖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부부 일방이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래 받을 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에요. 그죠? 원래 자기가 놀아놨던 거니까. 그래서 그건 증여도 아니고 양도세도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조로서 받으면요, 그건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무상은 위자료조로 받더라도 실상은 재산 분할로 해가지고 등기합니다. 법무사 쪽에서는 재산 분할로 등기해야 되지 위자료로 등기하면요 양도세가 돼야 돼.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무사들은 재산 분할로 다 등기해요. 재산 분할로. 그 다음에 거기 이혼 소송을 병합해서 재산 분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혼하라 그러면서 재산 분할을 판결을 때리는데 이때 판결은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확정되면은 그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척법상 20%죠? 20%가 아니고 그냥 5%만 됩니다. 5%만. 늦게 내면요. 중요한 건, 참, 올해 또 바뀌었죠? 이게, 지금 10월 1일부터, 우리가 소장을 내면 원래 민사이자가 5%고, 소장을 내면 그 다음날부터 20%였었죠? 원래 20%였었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15%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퇴직금도 되지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금액이 가까워져서 확정됐을 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명예퇴직금 같은 것들도 많이 돼요. 그죠?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그 퇴직금 받을 개연성이 있으면은 분할이 됩니까? 무조건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모로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옛날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박스에 5번에 있죠. 5번에. 지금은 명예퇴직금 판례인데, 이 명예퇴직금은 많이 인정합니다. 지금 얼마 전인가? 농협에선가, 1959년생이 벌써, 앞으로 2년 안에 나가면은 3억을 준대. 3억을.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나가면 3억을 주고 그리고 아이가 대학교가 없을 때는 한 명당 2천만 원 주겠대요. 그런데 그 돈을 이혼할 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액수가 정해졌을 때는 줘야 되죠. 그다음에 박스에 보시고 일단 그 사망에 보시면 3번에 제한 변화 사건은 소송이 아니고 비송 사건인데 이거는 그 직권 탐지입니다. 직권 탐지고 계좌 추적 같은 것도 합니다. 법원에서 해주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그렇죠. 부부가 협력으로 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일반적인 전업주부다. 그럴 때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여기 끝에 보시면 사항에 가사 노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뺏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거고, 원래 받을 거 받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 볼 수 있고요. 판례 몇 개 보죠. 2006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한분할 할 때는요, 우리가 적극재산과, 그죠? 예컨대 가진 게 5억이다. 소극재산 뭐죠? 소극은 부채, 채무예요, 채무. 그럼 이게 적극재산과 부채인 소극재산을 구분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고요. 또 분할 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재산 비율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 3번만 보겠습니다. 3번만. 협의 이혼을 예정하고 일단 협의 분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 신고할 사이에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갚은 것도 참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뭐죠? 이혼한 날이니까 이혼 신고일 기준으로 봤으니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뭐 5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요. 예컨대 상대방 배우자 2,500만 원 거를 고려해야겠죠. 기출문제 하나 볼 거예요. 최근 판례 기출문제인데 부부 일방이 요즘에 이제 부부 일방이 남편이 1인 회사 주식회사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1인 회사야. 그러면 이 주식회사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평가해서 재산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개인 거는 없는데 회사용은 있어. 회사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판례는 1인 회사라도 그죠? 그것은 개인 재산으로 평가 주세요. 개인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주식회사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하기 싫으면 못합니까? 주식회사 설득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얼마 전에 부인이 왔는데 부인이 회사가 요전에 여자분들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인데 인터넷 뭐 회사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회사인데 남편이 그러는데 그 회사가 자본금이 7억이고 직원이 한 4명인데 이혼하면 자기가 내 거래. 그래서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부인 거지 그냥 해당 거니까. 판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보실까요? 재산분할은 일단은 우리가 그렇지만 재산분할 때 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의 부담에 대해서는 참작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재산분할 하면서 아들과 딸이 아직 대학 다녀. 그럼 대학을 다니니까 야, 부양 의무까지도 빼주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아까도 그것도 공무원이셨는데 부인이 이혼 청구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내가 너한테 2억 주겠다. 근데 그 2억 줄게 했는데 아직 애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할 거 빼고, 그죠? 딸한테 결혼할 거 빼고 아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등록금 빼고 주면 줄 거 없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거 아니죠? 나오죠, 거기? 성년에 달한 걸 왜 부담해? 그 관계없지. 그건 나중 얘기지. 그건 각자 어차피 그건 부모가 부담하는 거지. 부부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양육비 청구가 상계하는 거 썼죠? 상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자, 내가 돈 받을게 했어. 돈 받을게 했는데 얘가 돈을 안 줘. 근데 얘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채권자가 대신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거기 아직 재판을 통해서 그 내용이 잘 보세요. 내용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 대위권으로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기 볼까요? 기출문제.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채권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위 안 됩니다. 잘하고.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재산분할 했다가도 빼돌린 게 나중에 재판 확정 후 추가 발견됐을 때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추가 얘기고요. 사망을 보시고 끝으로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할 때 그걸 안 주기 위해서 뭐죠? 안 주기 위해서 빼돌리는 행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여기 839조의 3이라는 조문에 의해서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장래 채무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행이 배우자가 빼돌린 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행이 취소한 조문이 따로 있어요. 부부관계 따로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 그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 했다. 그럴 때는 다른 일방이 민법 306조라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면서 돌려놔라는 원상 회복 소송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아요. 1년, 5년, 안나부터 1년, 지난부터 5년 그런 소의 그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 볼까요? 아까 1번 봤던 것이 1번 봤던 거 재산분할할 때 아까 위자료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 분할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서 다 봤던 것들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 3번에 보시면 548페이지에 3번에 부부 일방에 대한 그 가사 노동까지도 넣는다는 것이고 4번에 부부 일방의 명의 신탁된 것도 넣는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부첩 관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넣는다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548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런 거죠.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간의 일신 전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어느 일방에 사망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냥 소송은 종료입니다. 수개가 아니고 종료예요. 끝난 거죠. 종료하는데, 아니, 종료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료가 됩니다. 끝이에요. 답이 1번이었죠? 자, 2번 문제. 이혼한 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권자 양육권은 자, 이혼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그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혼 후에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부모 공동도 됩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야, 우리가 이혼을 했더라도 공동으로 하자. 그거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안 되죠. 왜냐하면 만나기 싫은데 어떻게 만나겠어. 근데 공동으로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혼을 할 때 그 제한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던 실질적 공동자를 청산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분할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있게 되는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분할에 고려할 수 있죠. 4번에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유책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위자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 이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있던 거 받는 거다. 손해배상은. 5번에 이혼한 부부 자녀들이 그거죠.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이에요. 근데 물론 아버지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양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 아버지와 아이 사이 문제지. 부부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거죠. 아까 부부가 이혼했기 때문에 아들 결혼할 때까지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유자료나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판례들을 이렇게 약간 길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자, 그 밑에 그 2012년 판례 보고 주겠습니다. 자, 이혼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친권자 양육권이 항상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아니죠. 이런 거죠. 그런데 친권자는 엄마한테, 양육권은 아빠한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고요. 또 일정한 조건 안에 이혼한 자에 대해서 그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있더라도 또 친권이 일방에 할 수도 있고 부모의 공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예스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보시고 좀 쉬었다가.